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차별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사에서 공평하게 허락된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 학식이 풍부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까지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 그것은 아마 탄생과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생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기에 더 괴로운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쩌면 삶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돌봐온 한스 할터는 오늘 그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집착하는 삶이라면 무의미하고 회피 외에는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수많은 이들의 죽어감을 통해 살아감을 배우게 됐다고도 말하는데요. 이 말은 회초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회피가 아닌 마주하는 삶, 그리고 회피가 아닌 나의 인생과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죽음. 오늘 낭독할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의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는 찬란한 생애 끝에 만난 마지막 문장들이라는 부제대로 철학자, 작가, 예술가 등 세계적 현자들의 생애와 유언을 엮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해 봄으로써 죽음을 떠올릴 때 오히려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역설을 제공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이 곧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가리키는 역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의사 겸 작가인 한스 할터는 이 책을 펴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망함으로써 죽음보다 확실한 삶의 철학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족적을 남기고 떠난 유명 인사들의 최후의 순간, 그때의 외침을 기록한 책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유명인들의 생을 돌아보고 죽음 앞에 선 그들이 마감했던 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을 정립한 영국의 생물학자. 훗날 심장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73세의 다윈은 어떠한 선망 증세도 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임종 전날 의식을 잃기 전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일말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유대계 태생의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신이 선택한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아주 조용한 죽음을 맞이했다. 끝으로 그는 수양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한 그 시절은 격동의 시기였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미혼으로 살았으며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죽음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던 시기에도 여왕은 국정을 돌보았다. 과도한 업무로 늘 정신적 압박을 받아온 그녀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일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공자,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학자. 한때 입신양명의 꿈을 꾸던 공자는 결국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인의 스승으로 세상을 전전하며 떠돌았다.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안나 파블로바, 러시아의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는 무대 위의 여왕인 프리마 발레리나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발레의 전설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재능 있는 발레리나에게 죽음은 너무 일찍 찾아왔다. 항상 혹독한 연습을 강행했던 파블로바는 가슴의 통증을 무시하고 죽음을 맞이하던 날에도 무대에 서기로 결정했다. 그때 그녀는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백조 의상을 빨리 준비해줘요.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시작으로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철학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노년이 되자 칸트는 이미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였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심적 건강이 쇠퇴하는 것을 느꼈다. 칸트는 자신의 묘비에 실천 이성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을 새겨 넣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은 내 위에 있고 윤리적 규율은 내 안에 있다. 칸트는 그의 마지막 날밤 간병인 친구와 함께 있었다. 친구 바시안스키는 칸트에게 설탕을 넣어 묽게 탄 와인을 주었다. 칸트는 그것을 마시고 이렇게 속삭였다. 아, 좋다. 마리 퀴리, 폴란드 태생의 물리학자. 마리 퀴리는 살면서 2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유일한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 피에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방사화학 분야에 초석을 쌓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다. 방사선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한 셈이다. 임종 직전 열이 잠시 내리자 퀴리 부인은 햇살 가득한 알프스를 바라보며 그동안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고통을 덜어준 것은 약이 아니라 자연과 신선한 산의 공기로구나. 루트비 판 베토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 남긴 138개의 작품들은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류의 보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으로 인해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늘 절제된 생활을 했고 하루하루를 핸디캡으로부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윽고 베토벤은 그의 교향곡 9번을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완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질병들이 생겨나며 이미 청각을 잃은 베토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임종 성사를 치르기 위해 성직자를 부르려 하자 베토벤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두 친구들에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박수를 치게나. 드디어 이 희극이 막을 내리지 않나. 그 다음 날 을씨년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리데스 하이머의 포도주 도매상이 2병의 포도주를 보내왔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수종과 손상된 간을 회복시킨다고 믿고 있었다. 포도주를 본 베토벤은 나직이 말했다. 그것이 위대한 음악가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런, 너무 늦었어. 마리아 몬테소리, 이탈리아의 교육학자. 네덜란드에 자리한 몬테소리의 묘석에는 그녀가 전 세계를 다니며 펼친 뜻이 새겨져 있다.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녀의 교육 이념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든 지역과 각 사회 계층에서 실행되었다.
몬테소리는 교육을 개혁하는 데 있어 의견이 확고했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까지 갖추고 있었다. 몬테소리는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줄곧 주장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교육개혁자는 스페인과 인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자신의 이념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때 그녀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가나를 다음 행선지로 눈여겨보고 있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마 불쌍한 아프리카인들일 거야.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만 해.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말을 마치고 5분 후에 평온히 그리고 영원토록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주세페 가리발디, 이탈리아의 장군, 정치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 쉴 줄을 모르는 가리발디는 붉은색 상의를 걸치고 검은 둥근 군무를 착용한 채 용감하게 달려갔다. 오늘날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지만 한때는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뉴욕과 파리에서 망명생활도 해야 했다. 가리발디는 사르데니아 왕국 북동쪽의 작은 섬 카프레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항상 그의 시선은 창문의 열린 틈 사이로 보이는 바다로 향했다. 1882년 6월 2일 2마리의 피리새가 창틀에 앉았다. 그의 부인이 그들을 쫓아내려 하자 가리발디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들을 놔두시오. 그들은 나를 데리러 온 것이오. 토머스 에디슨, 미국의 발명가. 발명왕 에디슨은 전 인류에게 전구, 전력 공급기, 영사기, 송화기,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과 같은 위대한 발명품들을 선사했다. 에디슨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을 하고 계산하고 또 설계했다. 또한 다른 발명가들이 즐겨하는 것처럼 경마나 도박에 수입을 쏟아붓지도 않았고 담배를 피거나 술을 즐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8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서야 에디슨은 멜로 공원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의 고삐를 늦추었다. 이 위대한 미국인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머리를 창가로 돌리며 속삭였다. 저곳은 참으로 멋진 곳 같소.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 프로이센의 국왕. 프로이센의 군인 왕으로 명성을 날린 비렐름 1세는 독일의 제왕 중에서 가장 권위적인 군주였다. 비렐름 1세는 27년이라는 통치기간 동안 절대 왕권을 구축했다. 그는 끝없이 먹고 마시는 대식가였다. 결국 그러한 식습관은 왕들이 주로 걸리는 병인 통풍에 걸리게 했고 이는 곧 수종과 천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포츠담의 성에서 침상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왕은 의사에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고 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30분 정도로 사료됩니다. 이미 맥박이 멈췄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은 팔을 높이 뻗으며 마지막으로 명령했다. 맥박이 멈춰선 안 돼.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목전에 다가온 죽음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뒀다. 죽음이여, 난 네가 두렵지 않다. 프레드리히 비렐름 2세, 프로이센의 국왕. 프로이센의 왕 중에서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는 왕 프레드리히 2세는 4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으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큰 전쟁들을 치렀지만 결국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되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도 절대로 숨기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개혁을 할 때에도 교회와 사법부가 반대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
그런 프레드리 2세도 나이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성직자인 파페 신부를 불러 복잡한 위문을 자신의 앞에서 차분히 읽도록 명령했다. 신부가 어머니로부터 벌거벗은 채 태어났다. 또한 벌거벗은 채 다시 그곳을 향해 떠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자 왕은 신부의 말을 정정했다. 아닐세, 나는 내 제복을 입을 거네. 한밤중이 되자 프리드리 2세는 심한 기침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기침이 멈추자 그는 말했다. 드디어 산을 넘었구나. 이젠 잘 될 거야. 오늘 일부분을 발췌해 낭독해본 책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마지막 말들을 돌아봤는데요. 그들이 남긴 말들을 곱씹을수록 죽음 앞에서 끝까지 평안, 용기, 그리고 위트를 잃지 않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일부 서평을 보면 다소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읽는 동안 누군가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외침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마지막 말을 남길 최소의 시간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을 후회 없이 남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죽음과 삶.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큼 확실한 삶의 철학은 없다는 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단 그 끝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자세로 다시는 오지 않을 현재를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오늘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판한 한스 할터 저작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찬란한 생애 끝에 만난 마지막 문장의 일부 발췌 낭독이었습니다.